7년 만에 이혼한 전 남편의 결혼식에 나타난 아내와 쌍둥이 아들. 버림받았던 아내는 군 소령이 되어 돌아왔고, 아이들은 식장 위에 서 있는 비겁한 남편을 경이로울 만큼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배신자가 자신의 핏줄과 마주하는 순간, 이제 그 죗값을 치를 시간이 시작됩니다. 마음 정거장,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마음 정거장을 응원해 주세요. 서울 신라호텔의 연회장은 오늘 밤 평범한 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네덜란드에서 아침에 항공 직송된 순백의 백합 향이 뒤섞여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높은 천장에 매달려 호화로운 금빛을 쏟아냈고, 그 빛은 잘 빠진 명품 수트와 실크 드레스 아래 감춰진 차가운 계산들을 교묘히 가리고 있었다. 국내 굴지의 재벌, 백한그룹과 보항그룹의 세기의 결혼. 다음 주 월요일 주식시장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이벤트였다. 박지우는 예식의 중심에 서 있었다. 검은색 턱시도가 그의 넓은 어깨를 감쌌고, 넥타이는 살짝 느슨했지만 백한그룹의 후계자다운 위엄이 흘러나왔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날카로웠고 눈은 깊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섬뜩할 정도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지난 7년, 그는 아버지가 남긴 쓰러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돈 버는 기계로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대가는 바로 이 결혼이었다. 그의 곁에서 신부 최유라는 여왕처럼 빛났다.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웨딩드레스는 그녀를 모든 선망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팔짱을 살짝 끼고는 둘만 들릴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훈 씨 웃어요. 오늘 우리 결혼식이자 성진그룹의 남부 프로젝트 투자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날이잖아요. 지훈은 대답 대신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 혀끝에 남는 떫은 맛이 현실의 씁쓸함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귀빈석에 앉은 그의 어머니 윤 회장은 상류층 사모님들에게 둘러싸여 만족감에 취해 있었다. 여러 번의 시술로 팽팽해진 얼굴에 승리감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7년 전 그 촌스러운 며느리를 내쫓았다. 그녀에게 사랑은 사치품일 뿐 명문가와의 결합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녔다.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이 하객들의 감정을 최고조로 이끌 때 사회자가 우렁차게 외쳤다. 이제 신랑 신부가 영원한 사랑의 증표인 반지를 교환하는 성스러운 의식이 있겠습니다. 쾅! 정문 쪽에서 터져나온 거대한 소음에 음악이 갑자기 끊겼다. 수천 평방미터의 연회장을 숨막히는 정적이 뒤덮었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화려한 드레스도 반짝이는 보석도 없었다.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각 잡힌 소령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짙은 국방색은 주변의 화려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어깨의 계급장과 가슴의 훈장은 조명을 받아 압도적인 기백을 뿜어냈다. 강서연이었다. 7년. 시간은 많은 것을 마모시키지만 서연에게는 잘 벼려진 검처럼 그녀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짙은 화장기 없는 얼굴, 오직 붉은 입술과 설산의 눈처럼 차갑게 빛나는 눈빛. 그녀는 걷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듯 단호한 걸음으로 나아갔다. 군화 굽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읽기처럼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양 옆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두 소년이 있었다. 아이들 역시 작은 군복을 입고 꼿꼿하게 서 있었다. 총명해 보이는 얼굴, 특히 높은 콧대와 깊은 눈매는 박지훈을 그대로 찍어낸 듯했다. 형인 하주는 반항기 어린 눈빛으로 엄마의 왼손을, 동생 서주는 좀 더 차분하게 오른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들은 화려한 군중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세 사람의 등장은 연회장의 모든 귀빈들을 한순간에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 쨍그랑 박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붉은 와인이 그의 구두와 최유라의 웨딩드레스 자락에 튀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움켜쥐었다가 놓아버린 듯 뜨거운 피가 얼굴로 쏠렸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 애들 좀 봐. 박지훈이랑 완전 붕어빵이잖아. 저 여자 7년 전에 가난하다고 쫓겨났다는 전처 아니야? 근데 어떻게 소령이 됐지? 이거 완전 대박 사건인데. 백한그룹 제대로 망신당하겠네.
윤 회장이 벌떡 일어섰다. 완벽했던 화장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문 쪽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강서연, 누가 너 따윌 들여보내줬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와서 행패야. 경호원들 뭐해? 저것들 당장 끌어내. 최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레이스 장갑을 낀 손이 부케를 으스러뜨릴 듯 꽉 쥐었다. 치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오늘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런데 저 여자가 과거의 유령처럼 나타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아갔다. 소란 속에서도 서연은 꿋꿋이 예식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지훈과 유라 앞에서 멈춰 섰다. 지훈의 눈동자에 어린 흔들림이 똑똑히 보일 정도의 거리였다. 서연은 지훈을 꿰뚫어 보듯 바라보았다.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무서울 정도의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결혼 축하해, 박지훈 씨. 서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아직 켜져 있던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7년 전에 당신이 깜빡 잊고 간 물건을 돌려주러 왔어. 그녀가 두 아들을 내려다보자 하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지훈을 날카롭게 쳐다본 뒤 유라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7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세에 어른들마저 주눅이 들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오늘 아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대요. 하준의 낭랑한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이 되어 연회장의 침묵을 베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돈이나 명예를 선택했어도 아빠의 피는 우리 몸에 흐르고 있다는 걸 꼭 알려줘야 한다고요. 서준은 좀 더 조용했다. 아이는 지훈의 발치에 깨진 유리 조각들을 보더니 고개를 들어 지훈의 심장을 무너뜨리는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예요? 그런데 왜 7년 동안 엄마를 혼자 비 맞으며 울게 만들었어요? 연회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유라의 아버지 성진그룹 최 회장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테이블을 내리쳤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지훈의 친구 민주는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끝났구나, 지훈아. 업보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네. 지훈은 어머니의 고함도 곁에 선 신부의 흐느낌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7년 전 그 비 내리던 밤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작은 캐리어를 끌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저택 대문을 나섰던 여자의 뒷모습. 그때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과거의 강서연을 죽였다. 오늘 그녀는 그의 비겁함을 묻어버리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지훈이 비틀거리며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서연아, 난 몰랐어.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 필요 없어. 서연이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내가 아이들을 데려온 건 당신한테 명분을 요구하거나 백한그룹의 돈을 단 1원이라도 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 아이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지. 자기들이 궁금해했던 남자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걸 똑똑히 보게 하려고. 윤 회장이 미친 듯이 달려와 서연의 뺨을 치려 했다. 이 천박한 것, 당장 꺼져! 고작 군발이 주제에 어디서! 하지만 그녀의 손이 서연에게 닿기도 전에 서연에게 붙잡혔다. 서연은 윤 회장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 얼음장 같은 눈빛에 윤 회장은 겁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어머님, 여기서 제가 군대 기술을 쓰게 만들지 마시죠. 서연이 낮게 읊조렸다. 7년 전 이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려고 저한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협박하셨죠. 전 찍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으신 게 있네요. 저희 같은 시골 사람들은 가난은 참아도 모욕은 참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군복은 제 명예고 이 아이들은 제 인생입니다. 건드리는 순간 이 결혼식과 함께 백한그룹 전체를 날려버릴 각오 되어 있습니다. 서연이 손을 놓자 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지훈을 돌아보았다. 지훈은 서연과 자신을 똑 닮은 두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죄책감과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와 폐부를 잠식했다. 아이들을 만지고 싶었지만 그의 손은 대표이사라는 직함과 성진그룹과의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묶여 꼼짝할 수 없었다. 뒤에서 유라가 달려와 지훈의 팔에 매달리며 절규했다. 지훈 씨, 나 좀 봐요. 저 여자 말고 저것들 쫓아내. 우리 예식 마저 해야죠.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지훈은 유라와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불과 몇 미터의 거리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심연처럼 느껴졌다. 서연이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하준과 서준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다. 가자 아들들. 선물은 다 전달했으니까.
세 사람은 마치 폭풍을 만난 바다처럼 양쪽으로 갈라서는 하객들 사이를 당당히 걸어나갔다. 그들 뒤로 화려했던 연회장은 산산조각 난 감정들의 폐허가 되었다. 지우는 깨진 크리스탈 조각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서연의 뒷모습이 조명 속으로 사라지며 그의 영혼마저 함께 끌고 나가는 듯 했다. 수군거리는 소리와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한 기자가 속삭였다. 올해 최고의 특종이다. 백한그룹. 이번엔 진짜 무너지겠는데. 연회장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마지막 끈을 끊어내는 칼날처럼 무겁고 단호한 소리였다. 연회장 안. 침묵은 더 이상 결혼식의 장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추문의 냄새가 진동하는 끈적한 정적이었다. 비즈니스 세계의 늙은 여우들인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깨진 크리스탈 조각들 사이에 무릎 꿇고 있는 박지훈을 주시했다. 그의 손바닥에서 흘러나온 피가 붉은 카펫 위로 번져나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 어떤 육체적 고통도 방금 전 심판처럼 울려 퍼졌던 서툰 아빠라는 단어보다 아플 수는 없었다. 박지훈 씨 일어나요. 최유라의 비명이 공간을 갈랐다. 우아했던 신부는 온데간데 없고 치욕으로 어깨를 떨고 있는 여자만이 서 있었다. 값비싼 부케는 이미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짓밟혀 있었다. 미쳤어요?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요. 저 애들이 우리 결혼식을 어떻게 망쳤는지 보라고요. 당장 쫓아가서 저 애들이 당신 자식이 아니라고 모두에게 말해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유라를 보는 그의 눈빛은 길에서 마주친 이방인을 보는 듯 낯설었다. 부인하라고? 지훈이 마른 잎사귀처럼 버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아이들 눈을 봐, 유라 씨. 내가 뭘 부인하라는 거지? 내 얼굴을 한 저 아이들을? 윤 회장 박지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성진그룹 최 회장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일어섰고 그의 임원들도 일제히 경멸의 눈빛으로 뒤따랐다. 이것은 더 이상 결혼이 아니었다. 최 씨 가문의 명성에 대한 완벽한 사기극이었다. 윤 회장이 당황하며 최 회장에게 달려갔다. 최 회장님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을 겁니다. 저 강서연이란 애 원래부터 음흉한 애였어요. 돈을 뜯어내려고 우리 두 집안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꾸민 짓이에요. 저 애들이 정말 닥쳐요. 지훈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치자 윤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아들의 행복을 이익이라는 숫자로만 계산해온 어머니를 혐오스럽게 바라보았다. 어머니 언제까지 거짓말하실 겁니까? 7년 전 서연이에게 이혼 서류를 내민 건 어머니였어요. 가난한 군인 출신이라고 우리 집에 발 들일 자격이 없다고 한 것도 어머니였죠. 지금 서연이가 돌아온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내팽개친 핏줄의 존재를 어머니 얼굴에 똑똑히 박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감히 애미한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훈은 최 회장과 유라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거래였습니다. 회장님은 백한그룹을 원했고 어머니는 그 돈으로 가짜 명예를 지키고 싶었죠. 전 비겁하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 아이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전 비겁한 걸 넘어 인간 말종이었다는 걸. 짝! 유라의 손이 지훈의 뺨을 후려쳤다. 꺼져 박지훈! 오늘을 똑똑히 기억해. 나와 보안그룹은 당신과 백한그룹을 이 바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테니까. 지훈은 뺨을 맞고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신랑의 가슴에 꽂혀있던 부토니에를 뽑아 깨진 유리 조각들 위로 던져버렸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는 서연과 두 아이가 사라진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연 회장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와 웅성거림으로 폭발했다. 피 흘리는 손, 넋 나간 얼굴로 예식장을 뛰쳐나가는 신랑의 모습은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다. 지훈이 호텔 밖으로 뛰쳐나왔다. 서울의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그는 미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서연의 낡은 군용 지프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지만 서연의 번호는 없었다. 지난 7년 그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 그녀에 대한 모든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렸었다. 멍청한 놈! 박지훈! 넌 진짜 멍청한 놈이야! 그는 길가 나무에 주먹을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고통스럽고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백한그룹의 회장실, 채권자들이 회사 문 앞을 막고 서 있었다. 윤 회장은 최 회장의 투자 제안서를 내밀었다. 조건은 지훈이 유라와 결혼하고 시골 출신의 군인 아내와는 연을 끊는 것이었다.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서연은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그를 똑바로 보며 물었다. 어떻게 할 거야?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컴퓨터 화면의 적자투성이 숫자만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윤 회장이 준비해둔 이혼 서류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그녀는 단 한마디를 남겼다. 당신의 101그룹 참 대단하네요. 영혼까지 팔아 지킬 만큼 그 폐허 잘 지키고 있어요. 난 갈 테니. 그녀는 그 비오는 밤에 떠났다. 지우는 발코니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 그녀의 뱃속에 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다. 지훈이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유일한 친구 민준이 다가왔다. 지훈아, 너 진짜 미쳤구나. 안에서는 난리 났어. 최 회장은 모든 계약 파기 선언했고 윤 회장님은 졸도하셨다고. 지훈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민준을 보았다. 민준아, 봤지? 그 애들 나랑 너무 닮았잖아. 근데 왜 난 몰랐을까? 왜 서연이는 7년 동안이나 숨겼을까? 민준이 한숨을 쉬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상한 걸 묻네. 그날 넌 돈과 회사를 선택했어.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넌 그녀를 버렸다고. 내 스스로 돌아올 길을 끊어버린 거야. 서연이는 군인이야. 지훈아. 군인들은 자존심이 목숨보다 중요해. 너 같은 비겁한 아빠 밑에서 키우느니 혼자 고생하며 키우는 길을 택한 거지. 찾아야 해. 아이들을 만나야 한다고. 어디서? 서연이는 이제 소령이야. 내 뒤에 숨어있던 시골 처녀가 아니라고.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한다던데 거긴 규율이 살벌해. 네가 뭔데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차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무너지는 회사도, 최 씨 일가의 분노도, 어머니의 졸도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준과 서준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그를 향한 아이들의 눈빛에는 애정이 아닌 낯선 호기심만이 가득했다. 그것이 그가 가짜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할 가장 비싼 대가였다. 한편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낡은 군용 지프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하준과 서준은 뒷좌석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언니, 저 너무 심했나요? 옆자리에 앉은 동료에게 서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선배인 이지은 소령이 한숨을 쉬었다. 심하다고? 넌 7년을 참았어. 아무도 없는 산부인과에서 폭풍우 치는 밤에 혼자 애 낳다가 죽을 뻔했고 그놈이 호의호식하는 동안 넌 쥐꼬리만 한 군인 월급으로 애들을 키웠어. 서연아, 넌 심한 게 아니야. 그냥 정의를 위한 열병식을 한 것뿐이야. 서연은 대답 없이 백미러로 잠든 아이들을 보았다. 아이들은 그녀의 전부였다. 오늘을 위해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지훈의 손에서 와인잔이 깨져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사랑도 미련도 아니었다. 녹슨 과거의 문을 제 손으로 닫고 폭풍우가 몰아칠지언정 자유로운 새 길로 들어서는 자의 결연함이었다. 지프차는 화려하지만 거짓된 도시의 불빛을 등지고 그녀가 유일하게 안전함을 느끼는 강원도 부대를 향해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그녀는 박지훈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알았다. 비겁하지만 한번 자존심과 소유욕을 건드리면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날뛸 남자였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군용 지프차가 사단 위병소를 통과한 것은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무렵이었다. 위병소의 희미한 불빛 아래 서연의 얼굴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화강암처럼 단단해 보였다. 차가 관사 앞에 멈춰서자 그녀는 그제야 운전대에서 손을 놓았다. 총을 굳건히 잡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잠든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안아방으로 옮겼다. 흙과 나무 그리고 엄격한 규율의 냄새가 공간을 감쌌다. 경멸의 눈초리 속에서 매 순간을 감시당했던 저택이 아닌 이곳이 그녀의 진짜 집이었다. 아이들을 눕힌 서연은 창가에 섰다. 밖에서는 늦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그녀가 7년간 묻어두려 했던 기억을 끄집어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7년 전 이혼 서류가 담긴 가방 하나만 들고 저택 문을 나섰던 그날 밤. 윤 회장이 서류 뭉치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을 때 지우는 침묵으로 동조했다. 그는 바닥 타일이 모욕당하는 아내보다 더 흥미롭다는 듯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빗속을 하염없이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부대로 복귀한 서연은 미친 듯이 훈련에만 매달렸다. 남들이 잠든 밤이면 차가운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쇠붙이는 차가웠지만 적어도 배신하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인 이지은 소령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언제까지 자신을 이렇게 학대할 거야? 박지훈 같은 놈 때문에 목숨 걸 가치는 없어.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언니. 그냥 제가 누군지 잊지 않으려고 훈련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괜찮지 않았다. 입덧이 시작되었다. 뱃속의 두 생명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절망의 늪에서 그녀를 건져 올린 구명줄이었다. 쌍둥이라는 진단을 받은 순간 그녀는 오열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이제 싸워야 할 진정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서연이 군부대에서 고독한 싸움을 하는 동안 서울의 박지훈 역시 무너지고 있었다. 결혼식이 파탄 난 후 백한그룹은 폭풍의 눈이 되었다. 성진그룹의 투자 철회로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주주들은 그를 압박했다. 하지만 그를 무너뜨린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벌이라는 윤 회장의 말을 어기고 몰래 간직해온 낡은 결혼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서연은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압박과 헛된 명예욕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부숴버렸다. 이 한심한 놈아. 친구 민준이 신문 뭉치를 책상에 던졌다. 일면은 결혼식장에서 무릎 꿇은 박지훈의 사진이었다. 강서연 같은 여자를 놓치더니 이제 회사까지 말아먹을 셈이냐?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건데? 지훈이 붉게 충혈된 눈을 들었다. 봤어, 민준아. 아이들 눈이 나랑 똑같았어. 서연이는 혼자서 7년 동안 모든 걸 감당했던 거야. 난 대체 어떤 아빠였던 걸까? 비겁한 아빠였지. 잘못을 바로잡고 싶으면 일어나. 가서 그들을 찾아. 하지만 명심해. 지금의 강서연은 예전의 그 순진한 군인이 아니야. 그녀는 소령이고 등 뒤엔 군대가 있어. 네가 상상도 못할 강인함을 가졌다고. 지훈은 말없이 술잔을 쥐었다. 하준과 서준의 몸에 흐르는 피가 그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에서 서연은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하준과 서준은 이미 일어나 군인처럼 각 잡힌 이불을 개고 있었다. 엄마 오늘 사격 훈련 가요? 그래. 너희들은 이모랑 집에 있어. 훈련장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두 아이가 경례를 붙였다. 아이들을 보며 서연의 가슴이 아려왔다. 아버지의 부재는 아이들을 너무 빨리 어른으로 만들었다. 사격장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명심해라. 전장에서의 망설임은 곧 죽음이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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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5발의 총알이 모두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었다. 매캐한 화약 냄새가 그녀를 현실에 붙잡아 맸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사였다. 하지만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시간,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박지훈이 곧 이곳을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총성 없는,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심리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든 두 아들을 보며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엄마가 지켜줄게.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다시는 누구도 너희를 무시하게 두지 않을 거야. 후에는 염산처럼 박지훈의 내면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잠식했다. 월요일 아침 백한그룹 본사는 텅 비어 있었다. 보안그룹이 공식적으로 자금을 회수하자 연쇄적으로 은행들이 등을 돌렸다. 사무실에서 윤 회장은 핏기 없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것 봐, 다 너 때문이야. 그날 네가 그 애들을 인정하지만 않았어도 그년을 쫓아내기만 했어도 지훈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강서연이 복무 중인 7사단 부대의 위치가 적힌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아들의 목숨이나 핏줄보다 그깟 가짜 명예가 더 중요하셨습니까? 회사는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아이들을 또 잃으면 전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지훈은 차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회사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다.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다. 지훈은 넋나간 사람처럼 운전했다. 그의 머릿속엔 하준과 서준의 얼굴만이 가득했다. 부대 정문은 삼엄했다. 총을 든 위병 2명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강서연 소령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은 하셨습니까? 용무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씁쓸하게 울렸다. 10분 후 나온 것은 서연이 아닌 이지은 소령이었다. 그녀는 경멸의 눈빛으로 지훈을 막아섰다. 여긴 어쩐 일이죠? 제발 서연이와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은이 코웃음을 쳤다. 7년 전 서연이가 만삭의 몸으로 빗속을 걸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폭풍우 치는 밤, 군 병원에서 혼자 진통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고요? 이 첩첩산 중에서 애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지은의 모든 질문이 지훈의 뺨을 때리는 채찍 같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제발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만회? 돈으로요? 바로 그때 멀리 연병장에서 구령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철문 틈으로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으로 두 아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작은 군복을 입은 아이들이 절도 있게 발을 맞추는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지훈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풍경이었다. 하준아! 서준아! 지훈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이들과 서연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놀라움 대신 얼음장 같은 냉기만 흘렀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무언가 속삭인 뒤 정문을 향해 걸어왔다. 여긴 뭐하러 왔죠? 철문을 사이에 두고 서연이 물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이들 한 번만 보게 해줘. 내 아이들에겐 아빠 없어.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7년 전 당신은 당신 어머니와 회사를 선택했잖아. 이제 와서 뭘 더 원하는데? 내가 잘못했어. 다 버릴게. 회사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 너희만 있으면 돼.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다 버린다고? 가진 게 없으니 버리는 거겠지. 백한그룹이 무너지니까 이제 와서 우리에게서 위안이라도 찾으려는 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마. 아빠, 서연의 다리 뒤에 숨어있던 서준의 작은 목소리에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하준은 동생을 보호하듯 앞을 막아서며 지훈을 노려보았다. 아저씨가 우리 엄마 울린 사람 맞죠? 지훈의 심장에 수천 개의 바늘이 박히는 듯 했다. 그는 철창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하준아, 내가 아빠야. 아빠가 미안하다. 우린 아빠 없어요. 엄마가, 우리 아빠는 아주 먼 곳으로 갔다고 했어요. 아저씨, 그냥 가세요. 우리 엄마 훈련 방해하지 말고요. 서연이 하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들었죠.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해요. 아이들도 나도 당신 필요 없어요. 군사 지역에서 강제 퇴거당하기 전에 돌아가요.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단호하게 돌아섰다. 지우는 땅거미가 내리는 북쪽의 산골짜기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장자리에선 유령처럼 버려졌다. 군화 소리가 멀어지자 그는 철창에 머리를 박고 소리 없이 울었다. 성공과 돈을 얻기 위해 영혼을 팔았고 이제 그 영혼이 이곳에서 절망적으로 울부짖고 있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문을 통과하려면 비싼 구두와 명품 수트를 벗어던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싸움은 백한그룹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는 아빠라는 두 글자를 위한 것이었다. 강원도 북부의 밤은 화려한 파티 조명 대신 벌레 소리와 짙은 솔향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부대 철조망 옆 비포장 도로에 차를 세운 채 밤을 보냈다. 동이틀 무렵 그는 뻣뻣한 목과 지독한 허기 속에 잠에서 깼다. 거울 속에는 덥수룩한 수염과 핏발선 눈을 한 낯선 남자가 있었다. 부대 안에서 기상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연병장에서 군복 입은 군인들이 구보하는 모습이 보였다. 서연도 저 안에 있을 것이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가 울렸다. 윤 회장이었다. 너 지금 어디야? 성진그룹 주주들이 본사를 점거했어. 최유라는 혼인빙 자사기로 우리를 고소한대. 백한그룹 주식은 곧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당장 돌아와. 지훈은 눈앞의 철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전 안 돌아갑니다. 뭐? 그 군발 인연 때문에 이 애미와 가업을 다 버리겠다는 거야? 그 가업은 어머니가 제 자존심을 팔아넘겼을 때부터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돈, 지위, 그 모든 것이 이제 그에겐 무의미한 족쇄일 뿐이었다. 부대 안, 서연은 군수과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보고 드립니다, 소령님. 정문 밖 그 남자가 아직도 가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데 꽤 비참해 보입니다. 보고하는 젊은 군인의 말에 서연의 펜이 멈칫했다. 그녀는 7년 전 만삭의 몸으로 군수 창고를 정리하던 때를 떠올렸다. 남편 없이 오직 동료들의 작은 온정에 기대어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버텨냈다. 신경 쓰지 마. 임무 외 인원은 절대 들여보내지 말고.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때 이지은 소령이 녹차를 들고 들어왔다. 서연아, 네 마음은 알지만 저 사람 연기하는 것 같진 않아. 박지훈처럼 오만한 사람이 차에서 자고 굶어가면서 저렇게 버티는 건 보통 각오가 아니야. 언니, 또 마음 약해지셨네요. 폭풍우 치던 그 밤, 제가 수술대 위에서 누구 이름을 불렀는지 잊으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었어요. 아이들 이름이었죠. 그는 백한 그룹을 구하고 최유라와 와인을 마시느라 바빴어요. 이제 와서 실패하니까 위로받으러 온 건가요? 전 그 뒤늦은 후회의 정거장이 되어줄 생각 없어요. 지우는 침묵했다. 서연의 상처는 몇 마디 사과로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어두워지며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지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명품 수트는 넝마가 되었다. 그때 군용 트럭 한 대가 부대로 들어가려 하자 지우는 그 앞을 막아섰다. 멈춰요. 강서연 소령 좀 만나게 해주시오. 그가 바람 속에서 소리쳤다. 그때 서연이 비옷을 입고 걸어 나왔다. 박지훈 씨, 미친 짓은 그만하죠. 서연아,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백한그룹 주식 전부 매각 신청했어.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빈손이야. 아이들 아빠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서연이 경멸하듯 웃었다. 빈손? 당신의 빈손이 그렇게 대단한가? 7년 전 난 만삭의 몸으로 주머니에 100만 원도 없이 쫓겨났어. 돌아갈 집도 기댈 가족도 없었지. 그게 진짜 빈손이야. 당신은 실패하고 외로우니까 여길 찾아온 거지.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고. 아니야, 맹세해. 맹세하지 마. 사업가의 맹세는 값싸니까. 서연은 단호하게 돌아섰다. 폭풍이 오고 있어요. 휩쓸려 죽든 말든 마음대로 해요. 여긴 비겁한 자를 위한 자리는 없으니까. 철문이 닫히고 지후는 진흙탕에 무릎을 꿇었다. 빗줄기가 살을 파고들었다. 그는 철문 틈으로 하준과 서준이 관사처마 밑에서 엄마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따뜻함, 그 평화는 원래 그의 것이었어야 했다. 그는 민준의 말을 떠올렸다. 내 스스로 돌아올 길을 끊어버린 거야. 그는 집 문 바로 앞에 서 있었지만 그 문은 잠겨 있었다. 열쇠는 그가 영원히 잃어버린 신뢰였다. 밖에서는 폭풍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북쪽 산악지대의 밤, 바람은 부상당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부대에는 비상경보가 울리고 전 부대원이 재난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서연은 군수창고 한가운데 서서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탄약과 건식량부터 높은 곳으로 옮겨. 이조는 나를 따라 후방 배수로를 확보한다. 신속히. 억수 같은 빛 속에서 그녀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진흙탕을 헤쳐나갔다. 7년 전 폭풍우 치던 그날 밤의 기억이 그녀를 채찍질했다. 그녀는 군병원 철제 침대에서 홀로 출산의 고통을 견뎌냈다. 그때 박지우는 어디 있었을까? 그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와인을 마시며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겠지. 소령님, 정문 쪽에 문제 발생했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무슨 일이지? 그 벤츠 차량의 남자가 차에서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 옆에 있던 고목이 쓰러져 차를 덮쳤습니다. 지금 그 남자가 위병소 근무자들과 함께 맨손으로 나무를 치우고 있습니다. 부대 뒤쪽 마을로 들어가는 구급차 길을 터야 한다면서요? 서연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내버려둬. 위병소에서 처리할 일이야. 우리 임무에 집중해.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 도로는 산사태 위협을 받는 하류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박지우는 더 이상 세련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값비싼 셔츠는 찢어지고 진흙투성이었다. 어깨는 부어올랐고 서명만 하던 손은 피투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속죄하려는 듯 미친 듯이 나무를 밀어냈다. 그는 빗속 저편 하준과 서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지난 7년간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광적인 힘으로 변했다. 그때 비옷을 입은 서연이 다가왔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영웅놀이라도 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차가웠다. 지훈이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보았다. 서연아, 마을에 노인과 아이들이 있어. 길이 막히면 구조대가 못 들어가.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서연은 그의 찢어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남자의 처절한 모습이 그녀가 7년간 쌓아 올린 무감각의 벽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윤 회장과 최유라 그리고 그 차가운 이혼 서류를 떠올렸다. 쓸데없는 짓 말고 차로 돌아가요. 여기서 죽기라도 하면 책임질 수 없으니까. 서연아, 지훈이 그녀의 등 뒤에 외쳤다. 그날 당신이 아이들을 낳던 그날 밤에도 이렇게 폭풍이 쳤었나. 서연의 걸음이 멈칫했다. 그래. 하지만 그날 밤엔 길을 치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난 혼자서 병원까지 걸어갔어. 그러니 당신이 지금 흘리는 피 따위 내가 치른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말을 마친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훈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1시간 후 산 뒤쪽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들렸다. 산사태였다. 산사태 발생, 즉시 대피하라. 관사는 바로 산비탈 아래에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아이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하준아, 서준아. 아이들은 침대 위에서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정문 쪽에서 한 남자가 미친 듯이 달려왔다. 박지훈이었다. 서연아, 애들 이리 줘. 그가 달려오자마자 거대한 바위가 굴러내려와 그들의 유일한 퇴로를 막았다. 진흙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하준이죠? 빨리. 지훈은 서연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하준을 낚아채 자신의 등으로 아이를 감쌌다. 생사의 기로에서 서연은 서준을 안고 지훈의 뒤를 따랐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길을 열며 그들을 안전한 고지대로 이끌었다. 쾅! 그들 뒤에서 벽이 무너져 내렸다. 지훈의 어깨에 파편이 박혔지만 그는 하준을 아는 팔을 놓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서연과 서준을 앞으로 밀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야 그는 하준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괜찮니? 지훈은 피 묻은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아이를 더럽힐까봐 손을 거두었다. 서연은 자기 발치에 쓰러져 있는 지훈을 내려다 보았다. 녹마가 된 옷,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그녀는 처음으로 계산 없이, 백한그룹의 후광 없이, 오직 본능으로 움직이는 박지훈을 보았다. 의무병! 여기 응급환자다. 의무병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 옮기기 전 지훈은 서연의 비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서연아, 제발 아이들이 날 미워하게 만들지는 말아줘. 폭풍이 잦아들고 있었다. 서연은 들것이 사라진 어둠을 바라보았다. 하준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아저씨가 저 구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얼음덩어리가 아니었다. 첫 균열이 생겼지만 과거의 상처는 하룻밤의 폭풍으로 메우기엔 너무나 깊었다. 소독약 냄새와 흙냄새가 뒤섞인 군 의무실. 박지훈은 좁은 철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는 강서연을 발견하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서연은 지휘관이 피해 상황을 점검하듯 차가운 눈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깨어났군요. 하준이랑 서준이는 괜찮아? 지훈의 첫 마디는 아이들이었다. 괜찮아요. 지금은 지훈 언니한테 있어요. 의사 말로는 상처가 뼈에 닿진 않았지만 안정이 필요하대요. 2cm만 옆으로 박혔으면 지금 여기 누워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행이다. 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죽어서라도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걸로 됐어. 지난 7년 난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았으니까. 그런 상투적인 말은 집어치워요. 여긴 행동을 중시하는 곳이지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구해준 건 엄마로서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과거를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니 착각하지 말아요. 지우는 침묵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두 아이가 뛰어 들어왔다. 엄마, 아저씨 아파요? 서준이 서연의 옷자락을 잡고 물었다. 이 아저씨가 너희를 구하다 다쳤어. 가서 인사드려. 하준이 한 걸음 다가와 지훈의 어깨 상처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이는 그가 무너지는 벽 아래서 자신을 감싸 안았던 순간을 기억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이전 같은 적대감은 없었다.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가 상처 없는 팔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자 하준이 먼저 다가와 그의 거친 손길에 머리를 맡겼다. 아저씨는 안 아파. 너희가 무사한 걸 보니 하나도 안 아프네. 서준도 다가와 작은 귤 하나를 내밀었다. 아저씨 드세요. 이거 먹으면 빨리 낫는데요. 그 순간 서연은 벽에 기댄 채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핏줄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끊어낼 수 없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윤 회장과 최유라가 들이닥쳤다. 박지훈, 너 정말 미쳤구나. 회사는 내팽개치고 이딴 총구석에 와서 저 사생아들을 구하겠다고 이 꼴이 된 거야? 누구더러 사생아라고 했죠? 서연이 아이들을 등 뒤로 감싸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여긴 군부대입니다. 시장통이 아니고요. 한 번만 더 제 아이들을 모욕하는 말을 뱉으면 즉시 위병소에 넘겨 강제 구금시키겠습니다. 유라가 지훈의 침대 옆으로 달려왔다. 지훈 씨, 저랑 돌아가요. 아빠가 지훈 씨가 돌아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투자 철회권을 제고해 보시겠대요. 이런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미래를 망치지 말아요. 지훈은 유라와 어머니를 극도의 피로감이 담긴 눈으로 보았다. 유라 씨, 이 상처 보여? 아프지만 정신이 들어. 당신이 말하는 그 가치 없는 것들, 이 내 목숨이고 내 핏줄이야. 백한그룹, 마음대로 찢어가. 난 오늘 아침 사직서 제출했어.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려는 빈털터리일 뿐이라고. 네가 감히. 어머니는 제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대표이사 아들이라는 명함과 성진그룹의 수표가 필요했던 거겠죠.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여긴 질서를 어지럽히면 영창에 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유라가 서연을 증오의 눈빛으로 쏘아 보았다. 좋아? 만족해? 남자를 유혹해서 애들을 미끼로 그 사람 인생을 전부 망가뜨렸잖아. 이 악독한 계집애! 짝! 뺨을 때린 것은 서연이 아니었다. 막 들어온 이지은 소령이었다. 아가씨, 말 함부로 하지 마. 여기선 비겁한 잘못을 속죄하려는 한 남자와 자기 새끼를 지키려는 위대한 엄마만 보일 뿐이야.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위병 불러서 영창 구경 제대로 시켜줄 테니까. 윤 회장과 유라는 군인들의 단호함에 질려 도망치듯 의무실을 빠져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복잡한 눈으로 지훈을 보았다.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버렸다. 아이들의 작은 호의를 얻기 위해 빈털터리가 되는 길을 택했다. 이성은 경계하라고 속삭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쉬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준아, 서준아, 엄마랑 방에 가자. 아저씨는 쉬어야 해. 지훈은 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직 멀지만 적어도 어깨의 이 상처는 그가 더 이상 과거의 비겁자가 아니라는 첫 번째 증거였다. 폭풍 뒤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땅은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밤새 군수품을 재배치하느라 꽈탄 눈으로 창밖을 보았다. 어깨를 밀치던 지훈의 가슴팍에서 느껴졌던 온기가 아직도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의무실에서 지훈은 몸을 일으켰다. 그의 전부였던 백한그룹도 성진그룹의 후원도 화려한 명예도 모두 잃었다. 그때 민준이 찐빵 2개와 구겨진 경제신문을 들고 들어왔다. 정신 들었으면 이거 봐. 백한그룹은 갈갈이 찢기는 중이야. 최 회장하고 최유라는 헐값에 계열사들을 사들이고 있고 윤 회장님은 널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고 난리셔. 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데? 지훈은 신문은 쳐다보지도 않고 찐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안 돌아가. 사직서 냈고 개인 재산도 변호사 통해서 채권 변제에 쓰라고 했어? 난 이제 진짜 빈털터리야. 미쳤구나, 박지훈. 빈털터리로 강서연이랑 애들을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 첩첩산 중에서 사랑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이는 내가 책임질 필요 없어. 그녀는 소령이고 내 생각보다 훨씬 강해. 난 그냥 아이들 곁에 있고 싶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민준아, 밖에 있는 내 차 좀 팔아줘. 그 돈으로 이 부대 근처에 작은 집 하나만 구해줘. 너 여기서 일반인으로 살겠다고? 지금처럼 정신이 맑았던 적이 없어. 난 7년 동안 어머니의 허영과 최 회장의 야망을 위해 살았어. 이제부터는 하준이와 서준이를 위해 살 거야. 막노동을 하든 농사를 짓든 난 여기 있을 거야. 이틀 후 지훈은 의무실을 나섰다. 그는 더 이상 명품 수트를 입지 않았다. 민준이 사다 준 평범한 티셔츠와 작업복 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차를 판 돈으로 빚 일부를 갚고 남은 돈으로 부대 담벼락 바로 옆에 있는 허름한 단층집을 빌렸다. 낡고 초라했지만 창문으로는 매일 오후 서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나가는 길이 보였다. 서연은 이 모든 사실을 지은에게 전해들었다. 미쳤군. 그녀는 여전히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미쳤는지는 몰라도 오늘 아침에 시장 생선 가게 앞에서 잉어랑 붕어도 구분 못해서 쩔쩔매는 걸 봤어. 결국 시금치 한 단이랑 계란 2알 사가더라.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사람이 그 꼴을 보니 좀 안쓰럽긴 하더라. 그건 그 사람 사정이죠. 하준이랑 서준이 그 사람한테 너무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지만 핏줄의 끌림은 막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은 몰래 부대 밖으로 빠져나와 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지훈이 낡은 문을 고치고 있을 때 2아이가 나타났다. 하준아, 서준아, 아저씨 여기서 살아요?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작아요. 지훈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씁쓸하게 웃었다. 아저씨 이사 왔어. 너희들이 착하게 지내는지 가까이서 보려고. 하준이 따끈한 찐빵 하나를 내밀었다. 엄마가 은혜는 갚으랬어요. 아저씨가 우릴 구했으니까 이거 나눠 먹어요. 지훈은 아들이 내민 찐빵을 받아들었다. 가난한 시장에 값싼 찐빵이 과거 수천만 원짜리 식사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찐빵을 반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건넸다. 고맙다. 같이 먹자. 세 사람이 허름한 집의 돌계단에 앉아 찐빵을 나눠 먹는 모습이 아이들을 찾아 나선 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나무 뒤에 서서 강철 같던 심장이 꽉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이성은 저 남자가 연기하는 것이라고 외쳤지만 마음은 반문했다. 저렇게 오만한 남자가 진정한 사랑과 후회가 아니라면 과연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까? 서연을 발견한 지훈이 황급히 일어나 옷에 손을 닦았다.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어. 아이들이 먼저 찾아와서 서연은 그의 어깨에 남은 붕대 자국과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이전 같은 날카로움은 없었다. 하준, 서준, 방으로 돌아가. 숙제할 시간이야. 서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여기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불쌍한 표정으로 동정심을 구걸하지도 말고요. 동정을 구하는 게 아니야.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7년 전, 난 내게 설명할 빚을 졌고 아이들에겐 가정을 선물할 빚을 졌어. 늦었지만 이제부터 갚아나갈 거야. 서연은 눈물이 맺힌 눈을 보이지 않으려 서둘러 부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지우는 작은 등유 램프를 켜고 미래를 계획했다. 그는 더 이상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 동네 목공소에서 일하거나 농산물 창고에서 짐을 나를 것이다. 그는 이 두 손으로 스스로의 삶을 일구고 지금의 박지훈이 더 이상 과거 백한 그룹의 그림자가 아님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윤 회장과 최유라가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면 돼. 최 회장님께 연락해서 국방부에 압력을 넣으라고 해. 고작 소령 따위가 내 아들을 그 시궁창에 계속 묶어둘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고. 강원도 312사단 연병장에 가을 햇살이 옅게 내리쬐고 있었다. 폭풍 뒤의 거짓 평화는 위병소 앞에 멈춰선 검은색 고급 세단에 의해 깨졌다. 성진 그룹 최 회장과 최유라였다. 그들은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으러 온 것이었다. 10분 후 서연은 사단장실로 호출되었다. 보고 강서연 소령 호출받고 왔습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경례를 붙였다. 최 회장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사단장, 다시 말하지만 군대는 인격을 수양하는 곳이지 아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고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들을 비호하는 곳이 아니오. 강서연 소령이 내 딸의 결혼식을 망쳐 두 그룹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혔소. 합당한 해명 혹은 가장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오. 서연이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최 회장님, 군대 또한 사업가가 사적인 문제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결혼식에 간 것은 윤 회장님의 초대에 따른 것이고 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것은 핏줄의 진실입니다. 경제적 손해는 변호사와 이야기하십시오. 전 여기서 군인의 임무에 대해서만 답할 뿐입니다. 이게 최 회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섰다. 그 소령 계급장이 널 영원히 지켜줄 것 같나? 내 전화 한 통이면 네가 담당하는 군수가 전체가 특별감사를 받게 될 거야. 시험해 볼 텐가? 사단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어떤 감사든 받겠습니다.
전 군인 월급으로 살고 제 땀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숨길 것도 회장님의 협박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제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권력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 시각 동네 목공소에서 지훈은 땀 흘리며 목재를 나르고 있었다. 그때 민준이 핏기 없는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지훈아, 큰일 났어. 최 회장이 사단장실에서 서연 씨를 징계하라고 압박하고 있대. 군복까지 벗기려 한다는 소문이야. 지훈의 눈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가 친구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가 감히. 지훈은 톱밥 묻은 작업복 그대로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부대로 질주했다. 그는 사단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최 회장님, 저를 찾으셨으면 저를 상대하시죠. 지훈의 남루한 모습에 모두가 경악했다. 최 회장이 경멸하며 비웃었다. 꼴을 보아하니 막 노동꾼이로군. 빈털터리가 영웅 행세라도 하려는 건가? 내 손가락 하나면 너희 둘 다 으스러뜨릴 수 있어. 지훈은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맞습니다. 전 빈털터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장님이 저를 협박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장님이 강서연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거나 그녀의 명예를 더럽힌다면 제 목숨을 걸고 성진그룹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겁니다. 7년 동안은 비겁했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지훈 씨, 저 여자 때문에 막 노동꾼이 된 거예요? 대체 저 여자가 뭐가 좋다고? 지훈이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에게는, 당신 가족과 나에게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청렴함이 있어. 돌아가, 유라 씨. 당신 가문의 마지막 남은 품위까지 여기서 더럽히지 말고. 최 회장은 군대의 강직함 앞에서 자신의 권력이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위협적인 눈빛만 남긴 채 돌아섰다. 사무실을 나온 지훈의 뒤를 서연이 따라왔다. 누가 멋대로 들어와서 소란 피우랬죠? 서연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어딘가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진심을 말했을 뿐이야. 널 지킬 자격 없는 거 알지만 그들이 널 모욕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지금 당신에게 지킬 힘이나 있어요? 내 두 손과 진실이 있지. 지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그의 등은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 보였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연아, 남자는 때로 모든 걸 잃었을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이야. 그날 밤 지훈은 손바닥에 물집에 연고를 발랐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담벼락 너머 서연은 잠든 아이들을 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싸움을 더 이상 혼자 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톱밥 먼지가 자욱한 목공소. 지훈은 묵묵히 대패질을 했다. 육체 노동의 고단함은 그에게 최고의 안정제였다. 담벼락 너머 하준과 서준은 폭풍 후에 생긴 철조망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형 어디가? 엄마한테 혼나. 쉿. 아빠, 아니 박지훈 아저씨가 저쪽으로 갔어. 우리 구해줬으니까 뭐 하는지 보러 가야지. 두 아이는 작은 다람쥐처럼 구멍을 빠져나가 목공소로 향했다. 그들 뒤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그들을 미행하고 있었다. 차 안에는 복수심에 이성을 잃은 최유라가 있었다. 박지훈 아저씨. 아이들의 목소리에 지훈은 깜짝 놀랐다. 그는 아이들을 안으로 데리고 와 작은 의자에 앉히고 나무 조각을 쥐어주었다. 세 사람은 허름한 목공소 안에서 웃음꽃을 피웠다. 지훈은 아이들에게 나무의 종류와 집을 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유라가 악마처럼 나타났다. 꼴 좀 봐, 박지훈. 정말 한심하군. 저 애들 때문에 시궁창 쥐새끼가 되다니. 지훈이 아이들을 등 뒤로 밀치며 소리쳤다. 당장 나가. 내가 왜? 하지만 너도 같이 가야지. 유라가 미친 듯이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스프레이를 꺼내 아이들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고 자신의 등으로 최루액을 막아냈다. 도망쳐! 하준아, 동생 데리고 부대로 뛰어! 지훈이 눈을 감은 채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유라는 도망치는 아이들을 쫓았다. 지훈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기어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거 놔. 유라가 하이힐 굽으로 그의 다친 어깨를 내리찍었다. 상처가 터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끝까지 놓지 않았다. 그 시각 아이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서연은 미친 듯이 부대 밖으로 뛰쳐나왔다. 목공소 근처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유라의 고함이 들려왔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허리에 찬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었다. 자기 새끼를 지키는 어미 맹수였다. 최유라, 손들어. 유라는 하준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서연의 총구를 본 그녀는 겁에 질렸지만 악에 받쳐 소리쳤다. 쏴봐. 날 쏘면 박지훈 씨가 널 평생 원망할걸. 그 사람의 사랑 따위 필요 없어. 내 아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더 건드리면 넌 감옥에 가기 전에 두 무릎부터 박살날 줄 알아. 서연의 살기에 유라는 하준을 놓고 말았다. 곧이어 들이닥친 위병들이 그녀를 제압했다. 서연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안전을 확인한 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괜찮아, 서연아. 아이들은 서연은 자신의 군복 재킷을 벗어 그에게 덮어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그날 밤 의무실. 지훈의 곁에는 하준과 서준이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세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서 비겁한 재벌 2세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허울을 벗고 가장 신성한 본능으로 살아가는 한 남자를 보고 있었다. 미안해.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지훈이 희미하게 눈을 뜨며 말했다.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쉬어요. 내일 괜찮다면 아이들 데리고 군 축제에 같이 가도 좋아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보았다. 아이들은 환호했다. 지우는 그녀의 눈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작은 온기를 보았다. 마음의 가장 큰 장벽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의무실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윤 회장이었다. 지훈아, 돌아와다오. 제발. 최 회장 그놈이 우리 재산을 전부 압류했어. 저택도, 차도, 회사 지분도 전부 우리가 거지가 됐다고. 지훈이 눈을 감았다. 헛웃음이 나왔다. 보세요, 어머니. 그게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사돈의 모습입니다. 저는 안 돌아갑니다. 어머니는 남은 보석이라도 팔아서 작은 아파트라도 얻으세요. 전 이제 목수라서 어머니의 호화로운 삶을 되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날 버리겠다는 거냐? 그 군인년 때문에? 그녀의 이름은 강서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가 사생아라고 불렀던 당신의 손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때 서연과 아이들이 들어왔다. 아저씨, 이제 안 아파요? 지훈이 웃으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하준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우리 때문에 목수일하는 거 진짜예요? 그래. 아저씨는 이제 돈도 회사도 없어. 이 두 손뿐이야. 여기서 너희들이 크는 걸 보고 싶어. 하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우리 아빠는 아주 멀리 출장 갔다고 했는데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왜 이렇게 나랑 닮았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뒀어요? 방 안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준을 끌어안았다. 수천억을 호령하던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었어. 아빠한테 기회 한 번만 줄래? 다시는 어디 안 갈게. 서준도 울며 지훈의 품에 안겼다. 아빠, 하준이 마침내 그를 불렀다. 이제 어디 가지 마요. 아빠가 너무 오래 없어서 미웠단 말이에요. 아빠라는 그 한마디가 지난 7년간 지훈의 메마른 영혼을 적셨다. 그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7년간 그녀를 지탱했던 원망과 분노가 아이의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지훈의 곁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윤 회장님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서울에 작은 방 하나 얻어드릴 겁니다. 다시는 이곳에 모시고 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것이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길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내일 퇴원해도 된대요. 당신이 빌린 집 민준 씨한테 부탁해서 청소해뒀어요.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오해는 말아요. 내 아이들이 먼지 구덩이에 가는 게 싫었을 뿐이니까. 그리고 내일 저녁 부대에서 아이들을 위한 추석맞이 행사가 있어요. 아이들이 당신도 같이 가길 원해요. 지훈은 서연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가 자신을 남편으로 다시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였다. 물질적으로는 빈털터리지만 희망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인 남자였다. 부대 밖
휴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과거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북쪽 계곡에 겨울이 찾아왔다. 지훈의 목공소는 여전히 분주했다. 그의 손은 상처와 굳은 살로 거칠어졌지만 그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서울에서는 최 회장이 불법 자금 운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최유라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윤 회장은 작은 아파트에서 고독한 후회 속에 살고 있었다. 지훈은 그 모든 것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부대에서 서연은 진급했다. 어깨 위 새로운 계급장이 빛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온했다. 엄마 아빠가 생선죽 보냈어요. 하준이 뜨거운 죽이 담긴 보온 도시락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서준의 손에는 아빠가 만든 정교한 나무 비행기가 들려 있었다. 아빠가 엄마 오늘 늦게까지 근무하니까 따뜻하게 먹으래요. 서연은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가슴으로 퍼져나갔다. 그날 저녁 부대 강당에서 서연이 주최한 푸른 등불 재단의 발족식이 열렸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군과 군인 아내들을 셔원하는 재단이었다. 저는 한때 버림받은 아내였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 혼자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저는 고독의 추위와 가난의 치욕을 압니다. 이 재단은 그들에게 돈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설 기회를 줄 것입니다.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강당 맨 뒤 지훈이 어둠 속에 서서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서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자 지훈이 낡은 오토바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해, 강소령. 고마워요. 아이들이 지훈에게 달려가 안겼다. 하준이 속삭였다. 아빠, 우리 언제 다시 결혼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서연이 하늘을 보며 말했다. 어른들 일에 신경 끄는 거 아니야. 지훈은 서연이 아직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이제 그들의 삶의 조용한 동반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섣달 그춘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허름한 집에서 조촐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서연과 두 아이가 서 있었다. 혼자 밥 먹어요? 응. 아이들이 아빠랑 새해를 맞고 싶대요. 부대에서 이틀 휴가를 줬는데 방해되지 않는다면 아이들 자는 것만 보고 갈게요.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황급히 그릇을 더 놓았다. 서연은 그의 상처투성이 손을 보더니 말없이 젓가락을 들어 그의 밥그릇에 고기 한 점을 올려주었다. 먹어요. 힘쓰는 일 하려면은 잘 먹어야죠. 새해 전야의 식탁에는 값비싼 와인도 화려한 음식도 없었다. 오직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한때 부서졌던 네 사람의 온기만이 가득했다. 서연아, 고마워. 뭐가요? 솜씨 좋은 목수가 되기나 해요. 하준이가 커서 아빠처럼 멋진 목수가 되고 싶다는데 또 실망시키지 말고요. 지우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다. 이것이 그녀가 그에게 주는 가장 큰 용서임을 알았다. 자정이 되어 멀리서 불꽃놀이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지훈이 직접 만든 나무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집이라는 게 그 저택은 아니었나 봐. 지훈이 창밖을 보는 서연의 등 뒤에서 속삭였다.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당신은 오늘 제자리를 찾아왔네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거두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아물기를 기다릴 것이다. 1년이든 10년이든 폭풍은 지나갔다. 바깥에는 봄이 오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영혼을 되찾은 한 남자와 강인함으로 신뢰를 되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들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시청자 여러분, 마음정거장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정거장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